2000년부터 2002년까지 80%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 보고 래도 순수익이 500%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마이너스 80%는 5분의 1 가격이 된 거니까 5배 뛰고 5배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된 거야. 7년 동안.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과정,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보자. 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볼 것은 왜 시작이 됐는지, 서사가, 그리고, 닷컴 버블이 95년부터 200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를 3 플러스 2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그 페이스로. 근데 마지막 2년이 진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거든? 그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봐볼 거고, 그 다음에 터지기 직전에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있을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1995년 8월 9일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의 상장을 버블의 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는 뭐 우리가 아는 크롬이나 뭐 엣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그 뭐지?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였고 당시에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장점이 있었어. 첫 번째는 기존의 브라우저들은 텍스트밖에 이제 올릴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 회사는 그 이미지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일반 그 유저들이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 브라우저를 개발하기 전에 그 서버 보안을 하던 회사였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개발한 브라우저가 그 보안이나 안정성이 훨씬 더 특화가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좋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 보안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 근데 이 브라우저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서사 때문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그 IPO 상장된 날에 28달러에서 58.25달러로 2배 이상 상승을 했어. 어.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이러한 비전만 갖고 있었지, 사실 수익 모델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2배 이상 뛴 거야. 그러니까 즉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비전, 서사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구나. 라는 첫 사례를 보여준 거지. 이 상장이.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어떤 비전만을 가지고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됐고, 그렇다면 그 서사가 정확히 뭐냐, 인터넷이라는 서사가 정확히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인터넷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중간에 낀 사업자가 다 사라진다. 예를 들면, 옆에 보는 것처럼 여행사, 중간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직접 예약할 수 있으니까 다 사라진다. 서점도 아마존 같은 도매 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점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 소매 서점 같은 게 다 없어진다.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거래도 마찬가지고 은행, 백과사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사실 방향성은 다 맞기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낙관적인 어떤 그 미래에 대비해서 완전하게 대체된 건 사실은 아니잖아. 또 플러스 속도도 그 당시에 예측했던 거에 대비해서 훨씬 느렸고 적용되는 속도가. 그리고 또 실제로 기존에 있던 회사들 중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시장을 더 확보하거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우도 존재했고. 그래서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모든 이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던 거야, 사실 실제로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비슷한 거긴 한데, 어, 교육이나 의료도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직접 우리가 소비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즉, 산업이 전면으로 재편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었고. 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주는 방향성 외에도 조금 더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서사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터넷 브라우저는 먼저 장악한 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 그래서 처음에 과잉 투자, 그러니까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서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서사는 과잉 투자를 하는 거를 합리화하는 서사였던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AI에서도 뭐 클로드 AI, 뭐 제미나이, 뭐 GPT 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각각의 회사들이 이 AI 모델이라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각각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야? 사실은 처음에 먼저 장악을 하는 자가 결국엔 이긴다라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인터넷 기술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과잉 투자를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화는 네트워크 효과로서 이제 서사가 이제 합리화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서사가 있고, 사실 서사만 있고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우연치 않게, 어, 이러한 투자를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끔 외부적인 환경들이 조금 더 마련이 됐었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을 팔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잖아. 양도소득세를 내잖아. 그게 28%에서 20%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과는 별개의 얘기야. 그러니까 당시에 클링턴이 재임하던, 그러니까 부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국가의 많은 이제 부채를 많이 이제 해결을 한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공화당 측에서 제안을 한 거지. 이제 세수를 좀 깎아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클린턴에서 그런 거 이제 협의가 좀 되면서, 세수를 좀 줄인 거야. 28%에서 20%로. 그러니까 세수가 주니까 그만큼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지. 두 번째, 통신법 자유화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그 예전에는 KT만 통신망을 설치할 수가 있었잖아. 공영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풀면서 이제 민영화가 됨으로써 SK텔레콤이나 LG 같은 사업자들도 통신망을 설치를 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미국도 처음에는 몇 개의 소수 기업만 그 광 케이블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풀어준 거야, 국가에서. 특히나 이제 해당 시기에는 인터넷이 이제 이렇게 서사가 되던 시기였고, 지금 현재 반도체나 전력처럼 이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려면 광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광 케이블을 까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회사들에서 이제 케이블을 깔려고 엄청나게 이제 막 투자를 한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그러한 이제 이유로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인터넷 기술 개발에 따른 이제 효과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식 거래를 할 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브로커랑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결제를 체결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한 당시에 수수료도 굉장히 높았대. 100달러 정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쉽게 또 저렴하게 그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까 인터넷이라는 서사와 또 이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러한 그 투자가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되셨나요? 음, 네.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이제 5년이 동안 이제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1995년에 아까 그 넷스케이프가 상장을 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 처음 3년 동안은 완만하게 올라갔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게 한 800, 900 되거든, 나스닥이.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한 2배 정도 올랐어. 1600 정도. 근데 이때 어떤 사건으로 해서 한번 꺾였거든. 꺾였는데 이때 페드가 이거를 좀 구제해 주려고 금리를 인하했어. 금리를 인하하니까 엄청나게 올랐어. 그때. 엄청나게 올랐고
이때 2000년도 때 5천까지 갔어. 근데 이때 사실 페드가 또 금리를 인상했어. 왜냐면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완만한 성장, 페이스 1, 급격한 성장, 페이스 2. 사실 근데 이때 페이스 2의 원인과 그 페이스 2의 시점과 종점을 야기한 것은 페드다.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서 미친 듯이 올랐고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때부터 꺾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였다가 2년 동안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600, 800 정도에서 6배가 상승을 했고 5분의 1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5년, 3 플러스 2년, 2년. 텐드 보시고 첫 번째 페이스. 이제 아직은 건강한 장이야. 건강한 성장. 그래서 이때는 아까 800에서부터 약 1600. 여기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여기서 800에서부터 약 160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건 S&P. S&P도 비슷하게 올라가요. S&P도 600에서 1200.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따랐던 거야.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뭐냐면 이때는 나스닥 기술주도 올라가고 그 기술주 외의 산업들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반된 성장이었어, 이때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꺾였다고 했잖아. 900, 1998년 말에. 어? 왜 꺾였냐? 이때 1999년에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잖아. 98년에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선언했어. 음.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초대형 헤지펀드 LTCM이라는 회사에서 붕괴 위기가 있던 거야. 과도한 레버리지로 한국처럼. 근데 이때 거래 상대가 거의 다 월가였어. 뉴욕의 월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페드에서 3년,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어. 5.5에서 4.75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때 상황에서 페드가 그 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는 거였어. 하지만 당시에 미국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견고했어. 그러니까 견고했는데 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이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시장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면 페드가 항상 받쳐준다. 그런 거라는 이제 학습하기 시작했어. 특히나 이때 내가 예전에 페드 의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었잖아. 이때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가장 오래 한 의장이야. 20년 넘게 한 의장인데 이 사람이 되게 시장을 잘 뭔가 받쳐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뭔가 심리,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다시 또.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금리거든.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고 사실 금리 내렸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반영이 되진 않잖아. 내려가다가 내려가고 나서 이때쯤 가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페이스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개월 동안 약 61%가 반등을 했고요. 누구 들어왔는데? Hello. 아저씨, 왜 예언이신가 이렇게, 보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실험하고 있었어요. Sorry. 지금 들을 수 있어? 없어? 듣고 있을게요. 오케이. 그럼 대현이 왔으니까 앞에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음, 네. 그래서 대현아, 지금 내가 오늘은 그 주제는 닷컴 버블을 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보려는 거고, 어, 어, 닷컴 버블 보면은 그
처음에 5년 동안 6배가 올랐고, 나머지 2년 동안 5배가 더 꺼졌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 페이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마지막 2년째에 꺾였을 때,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페드가 받쳐준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같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페이를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스닥이 2,500이었는데 2년 동안 두 배가 올랐어요. 5,500까지. 5,000까지. 두 배가 올랐고, 사실 지금 여기 보면 99년도에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 지금 보이지? 음, 사실 이때도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 뭐냐면은 좀 웃기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금융 시스템이 다 1990으로 시작하던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으로 2000년대가 되는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서 2000이라는 숫자를 적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 뭔가 좀 두려운 거야. 혹시 뭔가 시스템상의 에러가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2000이라는 숫자를 적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페드가 이때 너네가 혹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비상금을 좀 줄게. 그래서 페드가 각각의 은행한테 비상금을 주면서 유동성을 엄청 늘려줬어.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거야. 돈이 많아지니까. 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러한 상황도 발생을 했다. 하여튼 아까 말한 페드의 금리 인하와 뭐 이런 유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나스닥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동안 6배가 올랐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이 175가 넘었고 엄청난 높은 숫자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붕괴가 됐다. 붕괴가 됐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이유는 사실 아니야. 보면은 정점에 찍혔을 때 미국이 아닌 일본의 GDP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라는 거 확인이 됐고 일본에서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히 됐구나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직접 연관된 게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꺾였고 두 번째 어떤 리포터가 나왔는데 그 나스닥 관련주 207개 중에서 52개가 1년 이내에 현금이 고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꺾였고. 또한 이제 MS, 반독점 위법 판결 이거 혹시 아나 이거?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 한독점 그거 들어본 적 있는데. 구글 막 쪼개고 그런 거 아니야? 회사를 두 개 쪼개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그 버블의 시점이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 회사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잖아. 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 웹브라우저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심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음, 이때 MS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 OS가 있으니까 윈도우랑 OS가 있으니까 그 OS를 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그 웹브라우저를 공짜로 줄게. 이렇게 끼워 판 거야. 음,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위협을 준 거지. 뭐 실제로 MS가 그렇게 끼워 빨기를 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점유를 확보했거든. 어, 그래서 이제 그 넷스케이프라는 그런 회사들이 MS가 OS라는 어떤 그 반독점 지위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소송을 건 거야. 근데 이제 법원에서 넷스케이프나 이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MS가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었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시장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통제를 함으로써 시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위협감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러한 계기로 또 한 번, 한 번 꺾였지. 나스닥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직접적인 사실 이유는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긴 한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예측치에 불과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기존부터 쌓여 있던 게 어떤 자그마한 충격에 확 꺾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드는 비유는 풍선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와 있어서 어떠한 자그마한 충격에도 풍선이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떨어졌을 때도 사실 엄청나게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없었잖아. 그냥 외부적인 그냥 작은 반응에 엄청나게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사실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왜 이런 걸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원인은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장이라는 상황에서 꼭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러한 패턴을 보면서. 이해되셨나요? 음, 네. 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현재 AI 시대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스토리는 이거야. 똑같아. 인터넷이 모든 걸 바꾼다. 우리는 AI가 모든 것을 바꾼다. 동일한 스토리고, 그러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인프라 사업에. 현재 우리 데이터 센터, GPU 같은 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인터넷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 통신, 광 케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투자 계획 대비해서 실제로 깔려진 거는 채 5%도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전망에 비해서 실제로 인프라가 설치된 거는 정말 소수인 거야.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가이던스가 엄청나잖아. 미래에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과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그만큼 깔릴 것인가? 그만큼 칩이 그만큼 생산이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수요가 많은 게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GPT나 이렇게 다 경쟁을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 이 경쟁을 이겨서 나머지 회사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만큼의 이제 인프라 수요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한 회사가 다 가져가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나 GPU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근데 다행히 박간 버블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AI 시대의 상황이 좋은 건 뭐냐면은 현재 그 AI를 이끌고 있는 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현금 구조가 탄탄해.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지금 튼튼하게 있는 거야. 당시에 비해서. 당시에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회사들은 사실 이익 구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외부 투자만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었거든. 하지만 현재 AI를 이끌고 있는 회사들은 내부 현금 구조가 그래도 탄탄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이제 현금도 많이 고갈이 됐고 최근에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현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발표는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패턴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점들을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AI가 그리는 서사를 온전히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지 마라. 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봤을 때 당시에 그렸던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대비해서 방향성은 맞았지만 완전하게 대체가 되진 않았잖아.
또 실제로 그 기술이 도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늦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았지만 그 속도와 그 정도의 차이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AI와 관련된 어떤 회사들을 투자할 때 그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나는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내 연구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일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거든. 하지만 동시에 나도 많이 이게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 근데 왜냐하면 AI라는 거의 생산성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얼마만큼 내가 정확하게 정의하느냐. 또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들을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즉 현재까지 내가 생각하는 AI는 어떤 실행력을 극대화시키는 툴에 불과해. 즉 아직까지는 판단이나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AI에 대한 회사들을 바라볼 때 어,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AI 회사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현재 AI가 이제 그런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회사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고 싶은 게 팔란티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안 좋았잖아. 그 이유가 뭐였냐면, AI가 엄청 똑똑해지니까 기존의 컨설팅 업무가 다 AI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 때문에 팔란티어가 엄청 내려왔어. 근데 사실 나는 팔란티어는 진짜 AI로 대체가 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회사의 조그마한 일들을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거를 효율화시킬 것인지를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회사야.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그 세부적인 전공들 간의 그 연결점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즉 그 의미는 AI로 쉽게 대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리고 오히려 플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AI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나중에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실제로 팔란티어가 저번 주에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30% 이상 올라갔거든. 30% 정도 올라갔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과소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어, 우리가 실제로 AI 기술을 볼 때 이렇게 계층들을 구분을 하잖아. 1번, 2번, 3번이 인프라와 관련된 계층이고, 4번, 5번이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그런 스텝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AI에 대한 전망과 실제 기술 개발의 간극은 이러한 계층이 올라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 왜냐면 4번, 5번은 1, 2, 3번이 된 이후에야 가능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접근 방법은 그 상단에 있는 계층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오케이? 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시그널 같은데 사실은 아까 내가 페이스 이거 보여줬을 때 말한 것처럼 이 두 번째 페이스의 버블 시작과 버블 종결은